저는 임마누엘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편집증 강의 들으셨던 것처럼 임마누엘 칸트 실천 이성 비판 어려워 딱 하고 감정적으로 딱 뭉쳐서 꿀꺽 하시면 절대 이 책을 이제 다음에도 안 읽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들이 요거 하나 정도는 꼭꼭 씹어서 가실 수 있도록 천천히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어려운 말이 나오죠? 신, 자유, 영혼의 불사성 개념. 이것은 옛날엔 철학자들 안에서 신이 있는지, 인간이 자유한지, 영혼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칸트가 살았던 신계몽주의 시대에 와서는 이 종교도 중요했지만 더 한쪽에서는 뭐가 발달했냐면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100년 전에 데카르트가 이성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믿는 시대가 지났어요. 이 세 가지를 이성적으로 재검토하는 시대로 바뀌면서 칸트가 이것에 대해서 진리를 해명하려는 이성적인 고민이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어떻게 얘기를 했죠? 이 물 자체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 그런데 인식할 수 있는 것과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게 있어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과를 바라볼 때 우리는 3차원의 공간에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런 형식 안에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낀 것들을 수용을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이미 선엄적으로 존재하는 12범주에 의해서 우리는 정보 처리를 한 다음에 어떡하냐? 이 사물이 사과구나라는 현상을 인식한 게 된다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이런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신, 자유, 불사성의 개념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식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의 인식 한계를 넘어선 이 초월적인 이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 자유, 불사성의 개념을 구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주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칸트가 무슨 책을 썼냐면 실천 이성 비판을 써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를 그냥 생각 속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법칙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거죠. 즉, 이성의 도덕 법칙에서 찾아서 윤리학으로 세워야 해. 그러면 자유를 설명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자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 생각하는 자유가 뭘까요? 그치, 외부 간섭 없이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 그쵸? 규제에서 막 벗어나는, 제약 없고 내 맘대로 막 감정적인 쾌에 의해서 막 하는 거. 그쵸? 제가 이제 구글에 자유 쳐봤어요. 다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들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외부의 압제 속에서 내가 풀어나는 거. 이걸 자유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칸트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자유가 아니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잡한 체계, 이론, 법칙들 맨 밑에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도덕 법칙의 마루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잡한 체계, 이론, 법칙들 맨 밑에 뭐가 있냐면 토대가 자유야 라고 하는 거죠. 자유를 토대로 법칙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법칙을 잘 지키면 무슨 얘기예요? 법칙을 잘 지키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쉽게 말을 하면. 자, 그래서 저희 질문은 자유가 왜 실천 이성의 문을 여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각자가 경험적으로 이 다른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법 말고 실천 이성에 의해서 명령적인 정원적인 보편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실천 이성의 한목적인 방향성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또 우리의 의지를 규정하고 의무를 행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자유는 당연히 해야 되는 덕과 이런 덕에 따라오는 이제 복,
행복이 일치할 때 최고선을 이뤄.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쵸? 자연적인 욕구와 경향성에 따라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래야 한다, 이래야 된다 라는 실천적인 법칙을 스스로 세우는 존재라는 거죠. 또 그걸 따르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그 기준이 자기 사랑, 자기 행복, 쾌 이런 거에 따라 쉽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런 것처럼 내 이익과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정한 규칙들을 내 맘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칙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경험적인 것은 법칙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들에게 이 행복이라는 개념, 선생님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선생님은 힘들게 일하고 다리가 아픈 걸 느낄 때 행복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놓고 쉴 때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이것처럼 행복의 기준이 각자마다 경험 자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규칙으로는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행복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면 선과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기준이 이 감관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울 수 없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지갑을 주었대요. 그래서 찾아주기 전에 이 거마비 2,000원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자가 됐대. 그래서 인터넷 댓글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 어떻게 판단해야 돼? 이 겨우 2,000원인데 범죄자가 돼야 돼? 이 감정적인 경험적으로는 막 찬반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필요하다고 칸트는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잃어버린 지갑을 돌려주는 행위는 똑같아요. 그쵸? 그런데 개인의 이익, 그러니까 내가 이걸 빌려주면 보상금을 받을 거야. 아니면 내가 이거 돌려줬으니까 난 착한 사람일 거야. 이런 자기 사랑이나 자기 이익의 경향성대로 이렇게 이제 행한 이런 법칙이라면 준칙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낱 충고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맨 처음 말했던 것처럼 우린 감성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이 같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은 지시하는 명령으로 야, 지갑 돌려줘야 해! 라는 명령을 내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칸트는 이런 이성의 원칙을 세웁니다. 자, 너의 의지의 준칙, 그러니까 내 맘대로 감정적인 것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이런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한지 아닌지, 타당해? 그러면 행위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좀 여기서 이제 어려우시죠? 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가 뭘까요? 저는 이제 엄마가 과수원에서 매번 같이 일할 때마다 이것까지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까지만 했을까요? 안 끝나요. 그래서 저한테 준칙이 뭐냐면 시간을 안 지켜. 그러니까 시간은 지켜야 돼. 이 감정적으로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저만의 이 준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준칙을 어떻게 하냐면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 그러니까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정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반대표 준칙을 같이 띄워서 한번 가정을 하면서 이게 보편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을 이렇게 실천 이성이 한다라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약속을 지켰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가정을 해서 수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당하면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이성의 분석적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은 인지 과정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딱 사과를 딱 보면 사과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지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자극이 들어왔어. 감각 기억을 통해서 주의를 하고 단기 기억이 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돼라는 이런 이게 순식간에 막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런 분석적 원칙이 이런 순식간에 이렇게 단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런 감정의 전제, 그러니까 경험적이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왔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규칙의 형식이 있대요. 자, 선생님들한테 질문할게요. 1 더하기 1은 뭐죠? 2예요. 자, 이 규칙을 아는 사람, 덧셈의 형식을 아는 사람은 여기다 내용을 무엇을 넣냐에 따라서 숫자를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질문을 500 더하기 400은 뭘까요? 그쵸, 900이죠. 내용은 계속 바뀌는데 이 형식, 덧셈 형식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낼 수 있듯이 이런 실천 규칙은 내용이 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형식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칸트는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라는 형식적 질문으로 내용이 아닌 재소, 판단 방식, 형식만 남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버리고 이게 형식만 남기는 이런 질문을 남기게 되면 실천 이성은 이 형식을 바탕으로 뭘 하냐면 경험이나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법칙을 수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법칙 누가 수립한다고요? 네, 내가. 자, 그럼 그 법칙을 지키는 건 누굴까요? 네, 맞아요. 내가 법칙을 수립하고 내가 법칙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법칙은 경험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내 안에서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해야만 한다. 이 지시 명령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도덕 규칙은 누구에게나 항상 적용돼야 하고 이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과 경험, 감과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이성만으로도 옳다고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누구나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런 정언 명령, 즉 뭐뭐 해야 한다라는 명령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명령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또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한다라는.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 이 도덕 법칙은 선택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계속 강요를 하고요. 책무를 주면서 의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해요. 정언 명령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도덕 법칙, 인간은 이런 실천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이 작동하는 순간 도덕 법칙이 맨 처음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나는 욕망에 이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자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요? 스스로 세운 법칙에 따라 행동을 할 때 이런 어떻게? 욕구, 감성적인 조건 이런 것에 압도돼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법칙을 세운 그것에 따라서 행해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칸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자유로운 존재의 학생들, 중학생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가다가 지갑을 주었는데 현금이 280만 원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아이들은 찾아줘야 돼 해서 바로 경찰서에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거 내가 찾아주면 나한테 얼마 줄 거야. 이런 이익 세우지 않고 실천 이성이 말하는 대로 행동한 학생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진짜 내 안에서 명령한 대로 의무를 행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자유할 수 있다. 그 부분에서는 자유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실천 이성의 형식적 질문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성은 우리의 의지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지 따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가만히 있으면 다양한 표상들이 뜨잖아요. 생각이 이것저것 뜨잖아요.
이런 표상들이 주어지는데 이 표상들대로 우리가 의지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는 의지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이성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집을 사고 싶다는 표상이 뜨기도 하고 돈을 벌고 싶다는 표상이 뜨기도 하고 직식을 쌓고 싶다는 표상이 뜨기도 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다 뜬다고 해서 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어떻게? 의지가, 이성이 방향을 지어준 대로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과거에 고등학교 때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은 표상이 떴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능 다 끝나고 나면 놀잖아요. 그래서 위장 취업을 나갔어요. 자, 제가 위장 취업을 나가서 돈을 벌었을까요? 나의 이성에 반하는 거야. 왜? 위장 취업이잖아요. 벌써 거기서부터 반했어요. 그래서 내 이성의 의지가 그쪽으로 향할 수 없어서 알아서 이제 컨트롤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도대체 나는 왜 밖에를 못 나가고 돈을 벌러 왔으면서 돈을 못 벌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 이성이, 너 그 방향 아니야. 위장 아니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참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유로운 의지는 감성적 충동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스스로 규정되고 또 이성이 설정한 보편적인 목적, 이런 한목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성이 그렇게 법칙을 정하면 방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설명도 이해도 안 되는 증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지식을 공부했더니 이런 증상들에서 자유해졌어요. 이게 진리네, 해법이네. 그래서 이런 지식을 전해야겠다, 가르쳐야겠다,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자발적인 목표가 생기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한단 말이죠. 자, 여기 강의 준비하신 선생님들 누가 억지로 시켜서 준비하시나요? 네, 아니시죠? 이런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스스로 법칙을 세우는 능력, 이런 의지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의지의 자율, 도덕과 의무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 법칙은 외부에서 주는 규칙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이성이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따르게 하는 법칙이다. 그래서 자율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명찰 장인이 있어요. 이 명찰 장인분이 의지의 자율로 자기가 자기 걸 열심히 만들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명찰이 시즌이 아닐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난 더 이 부분에 전문가가 되고 싶어. 또 거길 넘어서 이것들을 사람들한테 같이 기쁨을 주고 싶어. 이런 같은 의도, 목적을 가지고 그 영역에 계속 개발을 시키시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외부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법칙을 정하고 내가 그 법칙을 따르는 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율의 힘을 가진 도덕 법칙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지키는 도덕 법칙의 주체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예요? 법칙을 만들고 그걸 따르는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강의 들으셨던 것처럼 부동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도덕 법칙, 규칙, 외부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냐면 이 도덕 법칙을 지키려면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이익, 내 행복, 내 사랑 이것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인 거죠. 자, 도덕 법칙은 인간의 경향성을 억제하면서 고통을 유발해요. 내 맘대로 강의 준비 그쵸 재밌게 시작을 해요. 하지만 책을 읽으면 도대체 뭔 소린지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또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피곤해서 졸려서 엎드려 자기도 하고 이렇게 고통이 뒤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을 감내하며 지키는 의무를 칸트는 뭐라고 하냐면 숭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각자만의 의무를 어떻게 생각하냐. 내 안에서 정하고 지키는 의무는 환심이나 사랑을 받을 기대를 안 한대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의무는 나에게 복종해. 이 법칙을 제시하면서 내 자신의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계속 초월하도록
넘어서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다들 2주에 한 번씩 강의 준비하시면서 선생님들 다 경험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의 현존, 이런 목적들을 위해서 사물들의 이제 질서에 인간을 결부시키고 실천 이성에 복종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다. 아까 우리 토론하다가 우리 권 선생님이 딱 칸트의 의무를 실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다음 주 이제 선생님의 이제 지금 목표가 궁극 목적이 뭐냐면 다음 주 강의를 잘해야 돼. 이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는데 다 어디로 귀결되냐면 레닌 강의라세요. 레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칸트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한 목적적으로 목적에 합한 것에 어떻게 선생님이 계속 모든 사물들의 질서를 계속 그걸로 결부시키면서 한쪽으로 목적을 위해서 선생님이 계속 집중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야, 다음 주에 강의가 기대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누가 시켜서 하는 거다? 네, 이제 의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를 초월시켜주는 숭고한 능력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북클럽에서도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요. 선생님 시간 지켜야 되고 언제까지 PPT, 강의 논문 이게 다 나와야 돼요. 북클럽 강의하시는 분들 다 요 사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무를 지키면서 숭고한 능력, 나를 초월하는 능력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 의무에 맞는 행위, 고통만 따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의 끝나면 정말 어떠세요? 편안함과 이 자유를 누리잖아. 그 의무를 다 수행한 후에 나에게 주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무는 인간에게 단순히 강요가 아니라 감성적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경향성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숭고한 능력이야. 그래서 우리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쾌락적인 만족이나 이성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따랐다는 이 자유의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만이나 자애 같은 감정을 억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들 다 경험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의무를 따르는 행위에 대해서 이 경험의 이전에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존경의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2주에 한 번씩 강의하지만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강의하시면서 매주 에세이를 쓰시잖아요. 14살부터 50년 동안 세탁소를 하신 분이 유퀴즈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 세탁소 일을 시작하신 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하시다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목적적으로 이건 나의 천성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실천 이성이 자신의 이성이 계속 의지를 규정하셔서 50년 동안 계속 의무를 행하신 거죠. 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참 아름답더라고요. 손님들의 옷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세탁해서 주는 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다시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분한테서 존경이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나요? 이 라이프니츠도 신, 영혼, 자유를 이 과학처럼 엄밀한 이성적 논리로 설명하려고 했단 말이죠. 여기에 온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율적 의지를 규정해서 의무를 행했던 이 라이프니츠가 어느 날 숲에서 곤충 한 마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된 거예요. 이 곤충을 통해서 이 자연의 생태계, 움직임, 이런 이성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앉아서 천리 만리를 보는 거죠. 이런 자연법칙을 깨닫게 됐어요. 자신에게 깨달음을 준 작지만 신의 섭리가 담겨있는 이 곤충에게 존경의 마음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곤충을 조심스럽게 놓아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만이 한목적적으로 자신의 자율적 의지를 규정해서 어떻게 의무를 다할 때 이런 느끼는 이 존경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모든 철학자들의 근본적인 질문이 이거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 행복이란 덕에서 오는가 아니면 쾌락에서 오는가? 이 두 싸움이 어마어마했어요. 스토아학파는 힘들어도 옳게 살면 그게 행복이야. 즉, 덕 자체가 행복이라고 보았고요.
에피크로스 학파에서는 고통 없이 이런 쾌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행복이야. 그게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칸트는 어떨까요? 여기서 칸트는 이 당연히 행해야 하는 도덕을 지키며 복이 따라와. 복이 상응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 실천 이성의 이 객관적인 궁극 목적이 뭐냐면 이 덕과 행복, 복이 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궁극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덕이 높으면 행복도 높아져. 덕이 낮으면 그만큼 행복도 낮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덕과 행복은 정비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착하게 살면 살수록 잘 살아야 돼 라고, 그래야 최고선이고 완벽한 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덕과 행복이 일치하기 어렵다고 칸트가 이야기를 해요. 칸트는 불가능하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도덕 법칙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사나요?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있어요. 세상이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편집증 강의 들으셨던 것처럼 편집증 환자들이 이 선을 행해도 편집적으로 생각해서 덕과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덕과 행복이 결합할 수 있는 최고선에 도달할 수 없다면 이런 도덕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런 공허한 가짜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칸트가 말하는 최고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신의 실존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도덕 법칙은 이 절대성, 무조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신의 계시 명령이야, 신의 명령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돼.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해, 신이 기뻐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도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뇌함 가운데서도 계속 덕을 행할 수 있었던 건, 의무를 행할 수 있었던 건 그 신의 계명이라는 인식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칸트는 신의 영광을 자연의 질서나 인간의 행복에서 찾지 않고 어디에서 찾았냐면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과 의무의 준수에서 찾았다. 즉, 신을 가장 영광되게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법칙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고 또 이는 종교를 도덕에 종속시키는 칸트의 윤리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감성적인 존재로서 도덕 법칙과 완전히 일치하는 이런 신성성을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맞음이라고 하는 신성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한히 전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수 실천 이성은 뭘 하나 요청하냐면 영혼의 불사성.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는 어렵지. 그런데 이 땅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실천 이성의 요청으로 영혼의 불사성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음악을 하나 준비했는데 호론 연주예요. 찬양이고요. 한번 가사에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칸트가 우리의 인식은 감각을 통해서 이 오성이라고 하는 12범주 원칙들에서 끝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실천 이성에서는 반대로 돈다고 얘기를 해요. 우선 원칙에서 시작해서 개념으로 나아가고 개념에서 이런 최고선이라고 하는 이런 감각적인 감각 기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의 삶의 목적 그 자체고 도덕 법칙의 주체이면서 신성한 것의 주체이기도 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바로 선생님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 자유, 영혼 불사성이라는 개념 가만히 계속 숙고할 때 칸트는 이렇게 말해요. 계속 칸트의 마음에서 계속 경탄과 외경이라는 압도하면서도 존경이라는 감정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것, 이런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의 것이 바로 자연적인 법칙에 지배되는 존재이면서 나는 법칙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내 안에 도덕 법칙을 통해서 이런 감정을 채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칸트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한테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고 또 이것들을 경험하시는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